자본주의. 나의 다짐. 첫 번째, 2030년까지 자산 10억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부모님과 15개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 세 번째, 나는 결혼할 수 있다. 내가 대출 이자를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한다. 이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앞서 로저 랭그릭의 논문에서 나오는 사례를 통해 왜 중앙은행이 돈을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는지 살펴봤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이자라는 것이 계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는데 실제 현실의 시스템에는 그러한 부분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니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상한 시스템이 아닐 수 없다. 앨런 브라운 미국 공공은행 연구소 대표의 이야기다. 은행은 대출을 통해 돈을 만듭니다. 이자를 통해 위에 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은행은 대출해준 금액보다 항상 더 많이 돌려받죠. 우리는 스스로의 신용에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앞에서 봤던 로저 앵그릭의 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보자. 시민 B는 중앙은행부터 빌린 돈 1,500원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고 실제 섬에 있는 1,500원을 모두 벌어서 빚과 이자를 다 갚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500원을 빌린 시민 D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엔 파산한다. 이는 곧 내가 이자를 갚으면 누군가의 대출금을 가져와야 한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현대의 금융 시스템에서 빚을 갖는 것은 개인에게는 좋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돈이 적게 돌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결국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이다. 돈이 부족해지는 디플레이션이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자는 없다는 말은 누군가는 파산한다. 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돈이 빚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파산하게 될까? 당연히 수익이 적고 빚이 많은 사람들,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들, 사회 가장 약자들이 파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라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시스템에 없는 이자가 실제로는 존재하는 한 우리는 다른 이의 돈을 뺏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야만 한다.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 돈 하며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전부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다. 화폐경제 역사 연구가 앤드류 가우스는 이것을 의자 앉기 놀이에 비유한다. 현 은행 시스템은 아이들이 의자 앉기 놀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동안 나오자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움직여서 음악이 멈추면 언제나 탈락자가 생깁니다. 의자는 언제나 사람보다 모자라기 때문이죠. 은행 시스템의 의자와 의자 앉기 놀이는 아주 절묘하게도 일치한다. 그것이 바로 게임의 규칙이다. 생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대출 이자를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한다는 말은 그 누군가 대출 이자를 갚으면 내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우린 이자 앉기 놀이의 승리자가 되길 꿈꾸지만 그것은 그저 바람일 뿐 내가 탈락자가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점점 늘어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면 시중에 돈의 양이 줄어든다. 돈이 부족하거나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은 더욱 급격하게 늘어난다. 부도 사태가 속출하고 파산이 늘어난다. 동시에 통화량도 계속해서 줄어든다. 통합 행정이 멈춘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추락할 수밖에 없다. 디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이다. 경기 침체로 돈이 돌지 않아 여기저기서 거품이 터지기 시작한다. 일단 돈이 없으니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 생산과 투자를 줄이고 직원을 새로 뽑기는커녕 일하던 사람들도 내보낸다.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돈을 벌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일까? 앨런 브라운 미국 공공은행 연구소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양적 완화를 시도했음에도 통화량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2013년 8월 중앙일보는 1% 부자도 중산층도 소비 빙하기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4%이며 일본의 132%, 미국의 120%보다 높다고 지적한 것이다. 기사에서 오정건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상황은 수요 위축에 따라 물가가 떨어지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상황이다. 방치하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으로 갈 수 있다는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는 이 부분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제구조가 한국의 경제구조는 전반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은 지방이
골고루 발전해서 쏠림이 그나마 좀 덜한 편인데 대한민국은 쏠림이 되게 심한 편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균형 발전 좀 초래가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본에서는 동경공화국이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반대로 소도시에 대한 소멸 속도가 좀 빠른 편이긴 한데 그건 뭐 비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프리 마이론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를 찾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든 하는 게 일이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경험, 제 시간에 나가는 것,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서 승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노동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라는 거죠. 우리는 생존해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낮은 위치에서라도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뭔가를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 비록 지금은 그것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하며 생존을 꿈꿔야 한다. 자본주의 세상에선 추운 겨울을 지내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오기 때문이다. 투자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이거 투자 왜 했냐 뭐 했냐 할 때 비해서 안 팔고 버텼는데 그러한 유명한 종목들을 계속 사야죠. 계속. 그리고 투자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일자리가 없다고 노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회가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오늘도 열심히 책을 읽었고요. 내일도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책은 다 읽었는데 친구 거를 뺏어서 다른 일본어 책을 또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외국어는 될 때까지 계속 두드려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고요. 내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